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소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좁은 길목이 흔들리면서 그 여파가 한국의 기름값과 물가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이 어디인지 아세요? 파나마 운하도, 스웨즈 운하도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너비가 겨우 33km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가 쓰는 원유의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하루 기준으로 이 100만 배럴입니다.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구상 모든 자동차와 비행기, 공장이 하루에 쓰는 기름의 5분의 1이 이 33km짜리 물길을 통과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 바닷길을 막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곳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이 해협을 지나는 배는 140척입니다. 계산하면 하루에만 4천억 원, 1년이면 1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8조 원이니 이란이 이 톨게이트 하나로 우리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톨게이트를 만들겠다고 나선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사실상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화폐 가치는 10년 만에 44이 됐고 전쟁으로 군사력은 반토막이 났으며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망해가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인질로 잡은 형국인 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란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왜 우리 대한민국과 직접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숫자로 정확히 봐야 합니다. 2015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역사적인 핵 합의를 맺었습니다.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서방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합의가 체결되던 2015년, 이란 화폐 리알의 환율은 1달러에 32,000 리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1달러에 142만 리알입니다. 10년 만에 44배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2015년에 여러분이 이란은행에 100만 원어치의 리알을 넣어뒀다고 가정해보죠. 10년이 지난 지금 그 돈의 구매력은 23,000원이 돼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적금을 10년 부었더니 23,000원이 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가는 어떨까요? 2025년 기준 이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간 42%입니다. 식료품은 더 심각해서 빵이나 달걀, 식용유 같은 생필품 가격이 1년 새 최고 72%까지 오른 품목도 있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중산층이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란은 사실 엄청난 자원 부국입니다. 전 세계 네 번째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두 번째입니다. 땅속에는 보물이 있는데 국민들은 빵을 살 돈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란 경제가 여기까지 무너진 데는 결정적인 사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18년 트럼프의 칼날입니다. 2017년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취임 직후 핵 합의를 역대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미국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제재를 다시 가동합니다. 그런데 이건 트럼프가 단순히 기분 나빠서 뒤집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핵 합의에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른바 일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한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풀리도록 설계된 겁니다. 쉽게 말해 10년만 기다리면 이란은 합법적으로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미사일은 마음껏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2018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의 핵 관련 비밀 문서 수만 건을 탈취해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란이 핵 합의를 맺은 뒤에도 비밀 핵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계속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것을 북한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제네바 합의, 기억하시죠? 미국과 북한이라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하기로 한 협정이었지만 결국 북한은 그 시간을 이용해 핵을 완성했고 2006년 첫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란과의 합의도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어쨌든 미국이 제재를 재가동하자 이란의 석유를 사는 나라는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란 은행들은 국제금융결제망에서 차단됐고 달러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란 리알은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중국이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고 이란 석유를 계속 사주면서 이란은 간신히 숨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5년 6월에 이른바 12일 전쟁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란 영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하 수십 미터에 묻혀있는 시설도 관통할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미국도 참전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와 순항 미사일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추가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12일 전쟁입니다.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이어진 이 전쟁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연일 방송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의 침략을 영웅적으로 격퇴했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란 미사일 발사 능력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고 핵시설 여러 곳이 폐허가 됐으며 전쟁을 피해 이란을 탈출한 피난민이 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TV에서 승리를 외치는 정부 발표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빈 공장과 치솟는 물가, 수도를 떠나는 이웃들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괴리감이 훗날 폭발하는 분노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25년 9월 유엔 스냅백 제재입니다. 2025년 9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스냅백 조항이 발동됐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핵합의 당시 풀어줬던 유엔 차원의 제재를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자동으로 복원하는 조항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주도해 이 조항을 발동시킨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스냅백 조항은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유엔 제재가 복원됐고 지금까지 제재의 빈틈을 비집고 이란 석유를 사주던 경로들도 공식적으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유입은 더 줄었고 리알은 또 한 번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충격이 차례로 덮쳤습니다. 2018년 제재, 2025년 6월 전쟁, 2025년 9월 스냅백 제재. 이란 경제는 이제 진짜 한계에 몰렸습니다. 세 가지 충격이 겹친 2025년 12월, 이란 국민들의 인내심은 결국 한계를 넘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 한복판의 알라헤딘 전자상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인들이 아무 말 없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끄고 그대로 집에 간 겁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휴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엄청난 신호였습니다. 이란의 바자르 상인들, 즉 전통시장 상인들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란 정치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당시에도 바자르 상인들의 파업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셔터를 내렸다는 건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저항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틀 뒤 파업은 이스판, 시라즈, 마샤드, 타브리즈로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전국 31개주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상인들만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나왔고, 공장 노동자들이 나왔고, 교사들이 나왔고, 공무원들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권은 물러가라. 이슬람 공화국 끝내라. 혁명 이후 이란에서 이런 구호가 이토록 광범위하게 울려 퍼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8일 절정이 찾아왔습니다. 이란 왕정의 마지막 후계자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가 외국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가 SNS를 통해 이란 전역으로 퍼지면서 다음 날인 1월 8일과 9일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테헤란 시내에만 100만 명 이상이 쏟아져 나왔고 전국적으로는 추정치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란 정부는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란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합니다. 이란 인권운동가 뉴스통신은 537명의 사망을 보고했고 일부 언론은 최대 3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이란 정부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시위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큰 내부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는 왜 멈췄을까요? 2026년 1월 중순이 되자 시위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극심한 무력 진압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말 전혀 다른 방향에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란 군사 목표물 수천 곳이 타격을 받았고 공습 과정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을 통치해온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사실상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뒤 벌어진 일들은 말 그대로 혼돈이었습니다. 이란의 전문가위원회는 2026년 3월 8일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당시 56세였던 모즈타바는 오랫동안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력을 세습하는 구도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출 이후 모즈타바의 공개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이 지나자 외신들이 그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그가 건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습 당시 폭발을 피해 안뜰에 숨어 있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이란 해군의 90% 이상이 괴멸됐고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발사 능력은 전쟁 전 대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대 190기 이상이 파괴됐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 매체는 미국이 확실히 파괴를 확인한 것이 이란 미사일 전력의 약 3분의 1 정도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란이 일부 전력을 분산, 은닉해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 이란의 권력 구조는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유고, 군사력 타격, 경제 붕괴라는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이란 석유 생산량의 약 25%를 직접 통제하고 천연가스, 통신, 건설 등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상의 경제 집단입니다. 약 12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과 그 가족의 생계는 현 정권의 존속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혁명수비대는 정권이 무너지면 자기 재산과 권력,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체제를 지키려는 강력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국민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추정이 나와도 12만 5천 명 규모의 무장 경제 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이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력은 박살났고 최고 지도자는 은신 중이며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북쪽 해안 전체가 이란 영토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은 겨우 33km에 불과합니다. 이란은 여기에 혁명수비대 고속단전과 해안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 실질적으로 이 바닷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30일 이란 의회 안보외교위원회가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입니다. 이란이 알로 납부해야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 그리고 이란의 제재를 부과한 나라들의 선박은 아예 통과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는 일부 선박에서 비공식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걸 합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어떨까요? 168개 나라가 비준한 UN 해양법 협약은
자연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는 국가가 만든 인공수로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지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행료 징수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우리는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니 그 조항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실력 행사를 막을 뾰족한 수단은 당장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약 7억 배럴의 중동산 원유를 수입합니다. 이를 실어 나르는 초대형 유조선은 한 척에 약 200만 배럴을 싣습니다. 계산하면 연간 약 350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행료가 척당 30억 원이면 한국 정유사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만 1년에 1조 5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 수송선까지 더하면 추가로 수천억 원이 더 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정유사 이익이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즉 주유소 기름값과 전기요금, 난방비, 물류비를 통해 모든 상품 가격에 조금씩 얹혀 결국 여러분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보험료는 어떨까요? 이미 전쟁 이전과 비교해 선박 보험료가 10배 이상 올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가 억류되거나 피격될 위험이 있으니 보험사들이 그에 맞게 프리미엄을 올린 겁니다. 이 비용 역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배가 억류되거나 그렇다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약 6,000km 더 늘어나고 항해 시간도 2주 정도 더 걸립니다. 연료비 폭증에 시간 비용까지 더하면 통행료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6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전 세계 석유 공급에 8억 배럴 이상의 쇼크가 생기고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5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은 더 나아가 유가가 최대 70% 이상 상승해 배럴당 $150에 이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내놨습니다. 국내 경제 연구기관들은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경우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가 1.1%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적인 한국의 주력 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상황을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 통행료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항공모함 타격대를 배치해 실력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이란 스스로도 석유 수출을 위해 이 해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봉쇄는 자해 행위라는 점. 셋째,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2026년 4월 현재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반박도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처럼 이 해협을 군사적으로 적극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호르무즈를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수호자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해도 이란이 협상 카드로 이 통행료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협상 타결 이전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보험료는 높게 유지되며 유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란은 혁명 이후 여러 차례 호르무즈 봉쇄 위협을 협상 카드로 써왔습니다. 다른 점은 이번에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 타결과 정상화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면서 봉쇄가 해제되고 통행료 법안도 철회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한국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협상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 긴장 고착화입니다.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전면 충돌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만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통행료는 일부 국가 선박에만 비공식적으로 적용되며 불확실성이 계속됩니다. 보험료는 높게 유지되고 유가도 배럴당 90달러에서 100달러 범위에서 고착됩니다. 한국 경제에는 지속적인 체력 소모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 봉쇄 확대입니다. 이란이 통행료 법안을 본격 시행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경우입니다.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최악의 경우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 정권 교체 후 전환입니다. 내부 혼란이 극에 달해 이란 정권이 교체되거나 붕괴되는 경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장 정상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혁명 수비대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중국의 지원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전략 비축유를 적극 활용해 급격한 가격 충격을 완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구 7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시장에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원유 수입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 캐나다, 서아프리카 원유 등으로 다변화하면 특정 지역 리스크에 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면 구조적으로 중동 원유 의존도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붕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란 경제의 붕괴와 내부 혼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통행료 요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빵값이 오르면 혁명이 난다는 건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교훈입니다. 프랑스 혁명도 2010년 아랍의 봄도 식료품 가격 폭등이 방아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불씨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흔들며 그 파장이 한국의 주유소 가격표에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테헤란 전자상가 상인 한 명이 셔터를 내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다음 달 기름값이 시작됩니다.